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습하자 이란도 주변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의 LNG 시설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중동 현재 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권중기 특파원, 이번 전쟁으로 이미 유가가 출렁이고 있는데 에너지 시설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동의 에너지 전쟁이 본격화한 건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이 시작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에 탄도미사일을 날린 겁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란의 가스전 시설에서 검고 흰 연기가 하늘을 가득 뒤덮으면서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주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사우스파르스 공습 몇 시간 만에 곧바로 이 보복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인 카타르는 주요 에너지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시간 간격으로 연이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스 시설로 접근하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고 수도 리야드에서는 방공망이 미사일을 격추하는 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하필 사우디 공습이 이루어진 시점이 걸프와 아랍국가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던 때여서 사우디는 이란이 외교적 압박을 위한 의도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란과 최소한의 신뢰도 완전히 깨졌다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란은 외교수장이었던 라리자니 암살 이후에 이스라엘의 집속탄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공습이 있었다고요? 네, 집속탄 공격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드는 장면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새로운 미사일 발사가 감지돼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인 텔아비브에서는 대부분 미사일이 요격됐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서한 지구에서는 집속탄이 떨어지면서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쏘고 있는 집속탄이 이미 과부하 상태인 방공망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높은 고도에서 이 탄두가 수십 개 자탄으로 분리돼 퍼져 요격이 어렵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금지 무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테헤란에서도 숨진 라리자니의 장례 행렬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알리 라리자니의 장례식이 테헤란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화면을 보면 수천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라리자니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는 라리자니와 함께 민병대 수장인 솔레이마니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조문 행렬은 이란 국기를 흔들면서 이른바 피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여전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추모 성명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내부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라리자니 암살로 의사결정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군부의 장악력은 더 높아질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무고한 카타르를 공격하기로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하는 상황이 닥치면 미국은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타르의 라슬라판 가스 시설이 이란의 공습으로 피해를 보면서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공급 차질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라슬라판 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 직후 화재 진압을 위해서 비상 대응팀이 즉시 투입됐으나 이미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 이라 조세프는 카타르가 시장에 복귀하는 시점을 올해 중반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집속탄이나 백린탄 같은 이른바 금지 무기들까지 거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면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금도까지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붉은 빛의 물체들이 쏟아집니다. 탄두 안에 수십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는 이른바 집속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수도 텔아비브에 집속탄을 쐈다고 비난했습니다. 집속탄은 요격이 어렵고 피해가 커서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도 집속탄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This is a war crime by the Iranian regime, both targeting the civilians, both using this indiscriminate type of firing towards civilians. 수많은 하얀 불꽃들이 건물을 덮칩니다.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백린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돼 논란이 됐는데 이스라엘도 백린탄으로 레바논 민간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he use of airburst white phosphorus over populated areas is unlawful under international law because it's unlawfully indiscriminate, meaning it can't, discriminate between military objects or civilians. 민간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습한 미국은 여전히 사과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도 금도도 사라진 중동 전쟁은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지원 거절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각국에 떠넘기겠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물질을 직접 탈취하는 고난도 지상작전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서 작전을 지원하다 숨진 미군 장병 유해가 송환되는 자리에 두 번째로 참석했습니다. 전사자의 경의를 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는 유럽 등 동맹들을 향한 불만을 다시 표출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 이용 국가들이 책임지게 하면 어떻겠냐며 반응이 없던 동맹들이 서둘러 움직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낮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발을 빼겠다고 압박하면서 통행 혜택을 보는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이 직접 안전을 책임지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유럽 등 동맹국들의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going to continue to talk to our allies both in Europe and also in the Gulf and Arab region. The President again continues to call on our allies to step up and do more.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핵물질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특수부대의 지상전 투입이 동반돼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작전은 전혀 두렵지 않다며 특수부대 현장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And they are demented. To have nuclear weapons, everybody in the whole world should be very thankful. 신문은 작전이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전 선언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군의 현대 군사 작전 가운데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급파된 미 해병대가 이르면 이번 주말 호르무즈에 도착하는 가운데 승전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실행에 옮길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네, 일본이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게 될지 전 세계 다른 동맹국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11시 15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0시 15분부터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출국 직전 기자들을 만났을 때 역시 군함 파견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重要なことは事態の早期沈静化でございます。これはエネルギー安全保障を含むやはり中東地域の平和と安定に向けて
取り組むことだと考えております。 지금까지 밝혔던 입장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바로 이 말입니다. 日本の法律に従ってできることはできるけどできないことはできない、それをしっかりとお伝えするつもりですし。 결국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최종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가는 선물 보따리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약속한 2차 투자 금액이 최대 730억 달러가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8조 원, 1차 투자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와 천연가스 발전 시설 등에 투자할 거로 전해집니다. 알래스카산 석유 수입을 늘리는 등 다른 선물 보따리도 준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마음에 들어 할까 여부일 겁니다. 일본의 정상회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을 기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동맹국들은 두 정상의 만남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방법을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이터 총장은 현지 시각 18일 노르웨이 바르두포스에서 나토 합동군사훈련을 참관한 뒤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많은 동맹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모두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동맹국들이 협력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는 루이터 총장의 말은 나토 차원의 개입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의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종가 산출 이후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48분 기준 배럴당 111달러대로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는데 장중 배럴당 110달러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일 이후 9일 만입니다. 네,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인근 아살루의 일대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고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해서 봉쇄돼 있고요. 그리고 물밑에서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휴전 협상도 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가장 이란이 아파하는 곳, 뭐 정유 시설도 있겠지만 좀 하르그 섬은 이미 한번 군사 시설 공격을 했고요. 남은 것은 역시 천연가스 전. 그래서 사우스파르스 이란 최대 천연가스전이고요. 이것을 이제 전격적으로 타격을 해서 이란에 강한 압박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전쟁을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이 공격하기 전에요. 어저께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녁이었으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귀를 기울이고 무슨 일인가 지켜봤는데 결국은 가스전 공격이었고 우리의 공격에 따라서 아마 이 전쟁은 더 확전될 것이다. 그리고 한 차원 더 확전돼서 좀 격렬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결국은 이 지금 가스전 공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미국과 잘 조율돼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타격을 한 거는 이제 생산 시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장 시설을 공격하는 것과 생산 시설을 공격하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번에는 정제 시설이죠. 사실은 가스를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거기서 정제해서 또 인도서 수출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곳을 지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장과 생산 시설 저는 둘 다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란에게는 뭐 대단히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계속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면 이란 더 격렬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3, 4, 5, 6 광구만 공격을 했어요. 전체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작전이죠. 여지를 남겨뒀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전체를 다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가장 아픈 곳을 좀 건드리면서 압박을 한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상호 확전을 자제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공격을 몰랐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부정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이 분명히 미국한테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한 게 아닌가. 이스라엘이 때리고 미국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부정적인 거고요. 긍정적으로 그나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 수가 있고 만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이번에 반대로 이제 이란으로부터 반대로 공격받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제 공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랍 외무부 장관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게 북부 유전지대로 그냥 가서 이렇게 때렸단 말이죠.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방공망을 통해 가지고 다 격추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다시 이제 그러면은 우리도 군사 공격을 고려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랍에미레이트는 참여하겠다고 그랬고 이미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제 군사 공격을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아랍만의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걸프 국가들이 GCC 국가들이 모두 다 참여하게 되면 이건 이제 5차 중동 전쟁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석유 전쟁을 넘어서 5차 중동 전쟁으로 가면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만일 공격을 하면 이제 안 놔두겠다. 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확전을 방지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예, 이란이 이번에 이제 공격을 받고 또 이번에는 카타르에 있는 천연가스전을 공격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 계속 어떤 걸프 국가들 내에서 에너지 시설 타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티포텍 양상이 될 수 있죠.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또 한 차례 공격하는 양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선을 긋긴 했어요. 그래서 카타르 공격을 또 만약에 카타르를 이란이 한 번 더 공격하면 우리도 강하게 다시 공격할 것이다. 이란이 경고를 줬고 그다음에 이란의 천연가스 시설은 이제는 공격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란의 어떤 극렬한 아주 보복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약간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만 또 상황이 급변하면 또다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필요시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그러면 전선이 이제 에너지 생산 시설로까지 좀 더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전히 보시는 있다고 건가요? 봐요. 사실 지금 가스전 이전에는 이스라엘 단독으로 테헤란에 있는 유류 저장고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이번에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남은 거는 사실 군사적 공격밖에 없죠. 지금 미국이 준비 중인 어떤 군사 작전이 있을 텐데 그런 작전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또 추가적인 공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걸프 국가들의
주요 시설을 조금씩 때려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또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생산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시설 공격 카드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위험한 네. 최후의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이거를 벌써부터 공격을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추구 전략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상황이 그만큼 이스라엘과 미국이 봤을 때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전쟁이 흘러가지 않고 있고 이 정도 됐으면 이란이 손들고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공격도 하고. 예. 호르무즈 해협을 안 풀리고 해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올려서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찾다 보니 다른 게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계속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생각하는 방향으로 잘 가지 않는다. 그만큼 좀 절박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이제 외교 수장이죠. 알리 라리자니가 사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에 나섰는데 이제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미사일이고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선 앞부분에 우리 성 교수님 말씀에 조금 보태고 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란의 대통령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 서로가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겠다. 이란은 이란대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생산시설이나 저장시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완전한 석유전쟁으로 가느냐 그리고 5차 중동전으로 가느냐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좀 안 가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내일 모레를 보시긴 하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대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집속탄 말씀을 하셨는데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를 쏘면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목표 지점에서 이렇게 목표 지점 상공 한참 위에서 이게 터져요. 네. 터지는데 이게 수백 개의 자탄이 떨어집니다. 이게 수백 개의 자탄이 확 퍼지면은 우리 축구장 몇십 개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럼 주로 이거는 누구한테 쓰느냐 하면 주로 밀집되어 있는 보병 부대들 인력에 이제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집속탄이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은 완전히 초토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금지하는 협약이 지금 세계적으로 조약이 발효가 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러시아, 영국, 한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이 7개 국가는 이 조약에 가입을 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집속탄의 원리가 하나의 자탄을 떨어뜨려서 그 자탄도 터지는 구조다라고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이언돔이라는 방공망이 있고 네. 미국도 사드라고 하는 방공망이 있는데 이거의 원리는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요격을 하더라도 자탄이 또 터지는 그런 맞습니다. 미사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막기가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피해가 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설령 이렇게 가서 히트킬 그러니까 날아오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때린다고 하더라도 요격 미사일로 거기서 다시 자탄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 상공에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또 피해의 범위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겠네요. 예. 아주 높은 상공에서 터지면은 굉장히 확산이 예. 돼 버릴 거고 조금 이제 낮은 상공에서 터지면은 그 이제 한계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약을 체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뭐 금지된 무기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민간인 이번에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웠던 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무기 백린탄을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지 무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건데 뭐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도 지탄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죠. 어떻게 보면
백린탄하고 그다음에 집속탄 같은 것은 어쨌든 최대한 인명 피해를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악마의 무기라는 별명까지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또 백린탄을 사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뭐 레바논에도 사용했었고 가자지구 전쟁할 때도 여러 차례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앞으로 이런 무기들은 좀 국제법을 더 엄격하게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백린탄은 교수님 이게 뭐 안 꺼지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저희 YTN 보도로도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백린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인이거든요. 인인데 이게 터지면 사실상 사람 몸에 붙으면 이게 이제 뼈까지 타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소총이나 권총이나 이렇게 사람을 쏘면 그냥 한 번에 죽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망나니들이 목을 칠 때도 그 망나니한테 돈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냥 고통을 끝내달라고. 그래서 소총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고통이 끝나지만 백리탄은 몸에 붙으면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들은 좀 퇴출되어야 될 그런 무기들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전쟁 직전에 이제 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있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이란이 파격적인 합의안을 뭐 제시를 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네. 공습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목적은 기본적으로 체제를 좀 이렇게 변환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란의 그리고, 체제.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런데 내가 이란을 때려야 되겠다고 결심한 배경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두 가지인데 그거 하나는 작년도 6월 달에 있었던 12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란이 얼마나 허수아비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봤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 1월 5일 날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에서 축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완벽한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런 희생도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왜 하필 그날이냐 하는 것은요. 그날이 바로 하메네이를 포함해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안보 수장들, 그다음에 군사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 시간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의 당시랑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야기가 좀 잘 진행되고 있나 보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 갑자기 뭐 공습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날 그 시간이 이란 시간으로요. 2월 28일 날 09시 35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같이 아침 시간이 지나서 한 10시쯤 회의를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모이는 시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런 5,800부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CCTV까지도 다 해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알려주니까 이 시간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시간을 이제 해라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척건들 몇 명 외에는 많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방국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공격이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은 협상은 이제 보여주기식이었고 이렇게 네. 공격을 할 거라는 전략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협상이 있었고 오만이 중재를 했잖아요. 그 중재를 할 때 뭐 이렇게 둘이 앉아 있고 내가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만 외교부 장관이 여기 가서 얘기 듣고 여기 가서 얘기하고 이 얘기 듣고 여기 가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3차까지 회담을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란이 핵무기 60%까지 농축된 거 이거 미국으로 반출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도 사거리 제한하라고 그러고 핵농축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 주로 회의는 연기가 되었지만 결국은 이 결정적인 트리거라고 하는 그 시간 요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공격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이제 3주 가까이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또 중동 지역에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상군 배치는 물론이고 특수부대도 투입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전쟁이 더 장기화되는 거고 뭐 성공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명분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성공만 한다면 당연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을 마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작전의 목표가 뭔지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군사 작전을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종의 작전,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섬들이 있는데 중요 거점 지역 섬들을 점령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좀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440km 혹은 450kg의 고농축 우라늄 지금 위치를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스파한 원전 시설 밑에 잘 보관돼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쟁이 나기 전에 이란 측에서 전쟁 징후가 보이니 그 들어가는 입구를 흙으로 다 막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도대체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갈 것이며 그걸 어떻게 다시 탈취해서 그걸 가지고 나올지 아무런 지금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옵션으로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위험한 작전을 했을 경우 사상자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최소 1,000명 이상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한 전쟁이 아니고 지상군이 완전히 들어가는 전쟁이잖아요. 예. 그럼 기간이 이제 한두 달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쑥 그냥 한 몇 달 이렇게 가야 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상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잘 하셔서 이런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순에서 이란과 어떤 물밑에서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최신의 전투기가 폭격을 하더라도 최신의 드론이 가서 무인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지상군이 투입이 되어야 전쟁이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상군이 투입이 되는 것이라면 전쟁은 물론 최종적인 단계에서 끝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할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은 대테러 센터 수장이 또 사퇴를 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정치적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치적인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이제 이게 사퇴한 사람은 조 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란의 위협은 임박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이 전쟁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로비 단체에서 이 전쟁이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계속 강조했는데 이게 무슨 미국의 우선주의냐. 그런데도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만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겠다든지 그동안 일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뒤끝이 이제 또 장렬 해가지고 그래 너 그만두기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예. 저게 이제 한 사람으로 끝날지 만일에 지상전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1990년도에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보면 그것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기체계, 병력, 장비, 물, 유류, 보급품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는 그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 7개월 전에 이게 이미 어느 지역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란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징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상전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고요. 단 이제 이 트리폴리와 타고 USS가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정도 되면 도착하거든요. 예.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공격을 사실상 그러면 특수작전만 할 건가?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작전이 어떤 섬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몇 개의 섬을 그냥 가서 이렇게 점령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450kg 우라늄 그걸 찾아내는데 투입할 거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2,500명 투입을 해서 거기 몇백 명 사상자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이지 실제로 그러면은 상륙 작전이 이루어져서 특수 작전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저도 지금 예단하기는 힘들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네. 이게 장기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몇 달이 네. 될 수 있다. 결국 제2의 베트남전 같은 장기전에 늪에 빠질 거다. 이란의 경고도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가 더 네. 걸릴 것으로 그럼 예상이 정확합니다. 뭐 베트남은 정글이니까 베트남에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히려 이제 이라크전 또는 아프가니스탄전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라크전은 8년 8개월 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많은 미군들이 죽었고 엄청난 전비가 들어갔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전은 20년 끌었습니다. 그래서 굴욕적으로 거기에서 철수했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군들이 죽었어요. 만일에 지상전 개시하면 미국은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길이 있고 이라크의 길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베네수엘라의 길은 이제 한 명만 제거를 했잖아요. 잠수 작전을 어찌됐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로드리게스 그냥 그대로 대통령으로 하게 하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경찰, 군인들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만 가져갔거든요. 미국이 여기서도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이 전쟁을 확전할 게 아니라 그 무슨 얘기냐면 무스타바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인정을 하면 된다. 그렇죠. 무스타바를 인정하면 이게 이제 그 베네수엘라 모델이 되는 건데 만일 지상전 투입하면 이게 이라크전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년이 갈지도 모르고 사실상 미국이 다시는 패권국으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인정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무스타바가 그동안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결 조건들을 몇 가지 이제 주장한 게 있었잖아요. 뭐 배상금도 줘야 되고 다시는 이제 침략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조약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페제스키안이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해라. 다시는 뭐 이렇게 침략한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핵 농축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해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 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완전 항복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요 사이에 절충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핵 농축 같은 경우는 60% 된 거, 그다음에 450kg 그거는 돌려보내라. 대신에 너희들 핵 농축할 수 있는 평화적인 핵 농축이 20%까지예요. 그거는 해주겠다. 배상 이거 전체적으로 해주는 못한다. 단 17,000명, 1,700명 그 어린 아이들은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미국이 사실상 오폭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사실상 협상을 하려면은요 수없는 여기에 뭐 변수들이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지금 미군의 정예 해병대원들을 태운 트리폴리함은 또 이 주말쯤에 이제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미국이 하르그 섬을 점령할 것인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능성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번 고려 중이다라는 또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하르그 섬이 워낙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오일 수출 터미널로 뭐 90%가 나가는 곳이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또 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르그 섬이 거의 지금 페르시아만 제일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접근성이 과연 있을까? 이거를 탈취나 혹은 뭐 점령을 하려면 어떤 항모라든 뭐가 군함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안쪽에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 지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또 지상이 또 수심이 얕아서 큰 군함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과연 그렇게 엄청난 위험을 안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게 과연 물론 성공한다면 효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가서 꼭 점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섬들이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뭐 키심 섬도 있고 뭐 아부 무사 그다음에 뭐 소툼부 대툼부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요 섬들을 차라리 점거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를 풀어보는 그런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뭐 지상군 전면전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만 이제 뭐 특수 작전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의 하르그 섬 장악하는 것들. 하르그 섬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하르그 섬은 지금 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내륙 깊숙이 있고요. 2,500명을 거기에 만일 투입을 해서 장악을 한다면 이란이 가만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수없는 원유 저장 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 그쪽에 미사일 쏴버리면 아마 그 미군들이 좀 표현이 그러는데 그냥 다 불에 다 죽을 거예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단 양동 작전으로서 하르그 섬은 의미가 있어요. 그쪽으로 계속 간다고 그래놓고 지금 이제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에 인접해 있는 아부무사라든지 대춘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쪽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집중 타격.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모레에 뭐가 옵니까? 트리폴리가 거기 오잖아요. 예. 그러면 왜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거기 노르만디 상륙 작전 하기 전에 계속 거기 내리는 곳에 때리잖아요. 때리고 난 뒤에 상륙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하르그 섬은 제가 볼 때는 양동 작전의 일환으로서 옛날 6.25 때 우리가 포항으로 간다, 무슨 뭐 군산으로 상륙 작전 한다 그러다가 인천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동 작전으로서의 하르그 섬이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하르그 섬보다는 오히려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구에 있는 그 섬들 만일 간다면 그쪽을 점령하면 호르무즈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것이 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상륙 작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하르그 섬 지키기 위해서 뭐 결사항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미사일이나 드론 타격을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결사항전 하겠죠. 가장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데 미군 군함이 들어오면 절대 뭐 가만히 있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쏟아붓겠죠. 그러면 지대함 미사일이나 로켓도 쏠 거고요. 말씀해주신 드론으로 어떻게 보면 뭐 벌떼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드론 수백 대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미국의 군함을 전략시설, 전략자산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동맹국들의 일단 그 뭐랄까요, 파병 거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까지 화가 난 적이 본 적이 없다라는 어떤 최측근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약간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용 국가가 지키면 어떻겠느냐. 이거 어떻게 뭐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 부분이 본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좀 말을 잘 바꾸시는 분이고 또 성정이 또 그러신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되고요. 최초에 당신이 말한 그 부분 5개국이 왔으면 좋겠다 또는 7개국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게 본심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라크전 때나 뭐 아프가니스탄전이나 걸프전 때는 그 9.11 테러 당하고 나오고 그랬을 때 유럽 국가들 전 세계 서방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내가 미국이다, 내가 미국인이다고 얘기해서 서로가 참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이게 바로 미국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 오지 마. 한국도 오지 마. 일본도 오지 마.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당장 내일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다케이치 총리하고 회담하는데 뭐 다케이치 총리한테 뭐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일본이 주축이 돼서 여기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 말은 결국 다케이치 총리가 와서 잘 얘기하면 니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연합함대 구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호위는 결국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면서 부담을 좀 줄이겠다 이런 전략인데 결국 이게 좀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한국과도 사실 쌍수 들고 환영한 국가가 없습니다. 유럽 포함해서. 자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실망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색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네. 근데 제가 과거 사례를 한번 봤어요. 2020년 호르무즈 해협 그때 거셈 솔라마니가 죽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에 어떻게 안정화를 위해서 다국적 연합체를 그때도 구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일본이 하지 않았어요.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그 연합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런 사례를 보고 또 참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는 그랬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란이 그 중국 위안화 거래를 조건으로 8개 국가와 또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축 통화로서의 그 달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페트로 달러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페트로 위안화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미국이 과연 그건 가만둘 것이냐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아마 8개 국가가 어떤 국가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8개 국가가 뭐 이란하고 협상을 해서 뭐 잘 해가지고 이렇게 유서들이 통과할 수는 있겠죠. 또 이란 정부가 밝힌 것은 이 적들이 아니면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적들일 거고 또 만일 연합함대를 구성하면은 연합함대에 참여하는 국가가 이란의 적이 되겠죠. 그 국가는 빼고는 다 보내주겠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중국의 위안화를 체결하는 거 하면 8개 국가가 지금은 이제 빠져나올 수는 있겠죠. 굳이 이제 그걸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위안화를 얘기한 것은 이란이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뭔가를 이제 기대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 미국 너희가 없어도 나는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고 중국이 나를 봐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끝이 장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조만간에 끝나면 바로 이제 뭐 다음 주도 끝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끝나면은 분명히 계산을 할 겁니다. 그 국가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국가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계산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군함 요청을 받은 나라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에게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 회담입니다. 뭐 지금 다른 어느 국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 첫 번째 이제 그 발언 이후에 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결과가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상당히 우리도 지금 여기에 결과에 주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아마 귀 기울여서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일본의 결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건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 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된다면 서둘러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요. 준비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또 간밤에 하티브 장관까지 사살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뭐랄까요 좀 격화되는 분위기예요. 네. 이게 과연 어떻게 도대체 종전을 바라볼 수가 있을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은 사실 종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당장. 예, 지금은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한 주 전, 뭐 한 2주 전은 종전을 좀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격화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이란의 수뇌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결국 뭐 이란이 정신을 특히 이란 집권 세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막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실 정상적인 역할을 업무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네. 자, 그럴 때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것이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 결국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대응을 잘해야 될 텐데 그런 대응을 못 하게 되죠. 지휘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전화나 이런 거 다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어떻게 명령을 내리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노리고 계속해서 수뇌부를 공격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상당히 지금 이란 내 집권 세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추가적인 또 아마 그런 작업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란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수뇌부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 국방부가 2천억 달러, 300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한 추가 예산은 지난 3주간 공습 과정에서 사용한 핵심 무기의 생산을 촉진하는 데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군은 전쟁 첫 주에 1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썼고 전쟁 비용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해달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정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동맹국들이 참여를 꺼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우리로서는 지난해 어렵게 합의한 조인트 팩트 시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각국의 군함 파병을 처음 요청한 건 지난 14일. 원유 수송로 수혜자 분담론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콕 집었고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미온적이자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는 등 동맹 카드까지 내보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병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지난해 통상과 안보를 핵심 내용으로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로 불똥이 튈 경우입니다.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거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의 기조 변화를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동맹 관계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초반에는 참여를 해달라는 압박에서 이제는 이게 진짜 동맹 관계의 시험대까지 끌고 오면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더 이걸 레버러지로 지렛대로 다른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히 전쟁이 길어질 경우 군함 파병을 넘어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비용 분담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연습 직전 터진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 전력 반출 문제가 불거졌지만 미국은 새 방공 무기를 공개하면서 대북 방어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미는 지난 9일부터 시행한 자유의 방패 연습으로 육해 공과 우주, 사이버 전 영역에서 한층 강한 연합작전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연합사령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이만큼 훈련하는 동맹은 없다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계획된 전시작전권 전환 2단계 검증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연특사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내실 있게 시행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후 연내 상설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면전을 가정한 연합 지휘소 연습 기간 전국 곳곳에선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병행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횟수는 절반가량 줄었지만 병력 18,000명이 참가해 계획한 22건 가운데 17건을 소화했고 나머지 훈련 5건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사태 등 최근 국제 분쟁에서 드러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훈련 기간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간접 화력 방어체계 운용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드론과 저고도 공습에 대비한 최신 방공무기로 중동 사태 이후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미사일 반출로 불거진 안보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도 김여정 명의로 비난 담화를 내고 전략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14도, 대전 15도, 대구 1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지며 조금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겠고 경기와 충남 북부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노을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중동 곳곳의 에너지 시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는 선박 한 척이 피격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현장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란의 선별적 승인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파키스탄 선박에 이어 아프리카 감비아 국적의 화물선도 무사히 해협을 건넜습니다. 이란이 통항을 허가한 선박들은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줬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기뢰 위험이 있는 기존 항로 대신에 이란 영토에 근접해 항해하도록 유도하며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중국 위안화 거래를 조건으로 8개국과 유조선 통항을 협상 중이라는 보도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협 통항권이 이란의 협상 카드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이 피격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선박 한 척이 피격당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선박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힌 겁니다. 중동 분쟁이 발발한 이후 이곳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보고된 선박 공격만 벌써 15건이 넘습니다. 최근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면서 해상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대란이 심각한데 국제사회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이 중동 곳곳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공습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이란은 지금도 이곳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동맹국들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토 차원의 개입은 어렵다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해군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에 대해 정부 보험 가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해군 호위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국제해사기구 역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만에 고립된 선원 2만 명을 구조하기 위해 안전해상 통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카드를 내놓고는 있지만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점점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지원 거절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각국에 떠넘기겠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물질을 직접 탈취하는 고난도 지상작전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서 작전을 지원하다 숨진 미군 장병 유해가 송환되는 자리에 두 번째로 참석했습니다. 전사자의 경의를 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는 유럽 등 동맹들을 향한 불만을 다시 표출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 이용 국가들이 책임지게 하면 어떻겠냐며 반응이 없던 동맹들이 서둘러 움직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낮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발을 빼겠다고 압박하면서 통행 혜택을 보는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이 직접 안전을 책임지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유럽 등 동맹국들의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going to continue to talk to our allies both in Europe and also in the Gulf and Arab region. The President again continues to call on our allies to step up and do more.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핵물질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특수부대의 지상전 투입이 동반돼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작전은 전혀 두렵지 않다며 특수부대 현장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And they are demented. To have nuclear weapons, everybody in the whole world should be very thankful. 신문은 작전이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전 선언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군의 현대 군사작전 가운데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급파된 미 해병대가 이르면 이번 주말 호르무즈에 도착하는 가운데 승전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실행에 옮길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군사행동만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매우 방대한 것으로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구축됐고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어 군사적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상당히 정교한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산업적 기반을 갖춘 시설, 대학, 연구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의 주요 액화 천연가스 LNG 생산 거점을 겨냥해 이틀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는 현지 시각 19일 이란이 카타르의 핵심 에너지 시설인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에 대응해 이란이 카타르의 가스시설을 공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가스시설도 미사일 공격 여파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네, 아랍과 이슬람 지역 국가 외무장관들이 현지 시간 19일 한 목소리로 이란이 걸프 국가들에 가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필요할 경우 이란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슬람권 12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회의를 갖고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리야드에서는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란이 카타르의 LNG 생산기지에 보복하면서 에너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몰랐다면서 에너지 시설 공격을 서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를 공격하자 몇 시간 뒤 이란도 곧바로 카타르의 LNG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2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쐈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تعرض به بخشی از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و انرژی ایران در جنوب کشور داشتند.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조율해 이란 사우스파르스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이란 가스전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추가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사우스파르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도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대문자를 쓰며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계속 공격을 한다면 가스전을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하긴 했지만 방점은 확전 자제를 제한하는 데 찍혔습니다. 가스전을 두고 오간 포화에 에너지 전쟁으로 치달을 위기가 감지되자 급히 진화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가 기름값 폭등까지 겹치면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뒤 국제유가는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걸프 해역을 넘어 카스피해 일대 이란 해군을 상대로 공습을 벌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스피해로 작전 범위를 넓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 해군 미사일 고속정들을 공격했으며 5척 이상의 선박이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집속탄이나 백린탄 같은 이른바 금지 무기들까지 거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면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금도까지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붉은 빛의 물체들이 쏟아집니다. 탄두 안에 수십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는 이른바 집속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수도 텔아비브에 집속탄을 쐈다고 비난했습니다. 집속탄은 요격이 어렵고 피해가 커서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도 집속탄 사용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This is a war crime by the Iranian regime, both targeting the civilians, both using this indiscriminate type of firing towards civilians. 수많은 하얀 불꽃들이 건물을 덮칩니다.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백린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돼 논란이 됐는데 이스라엘도 백린탄으로 레바논 민간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he use of airburst white phosphorus over populated areas is unlawful under international law because it's unlawfully indiscriminate, meaning it can't, discriminate between military objects or civilians. 민간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습한 미국은 여전히 사과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도 금도도 사라진 중동 전쟁은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거듭된 확전 자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며 독자적인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미국의 전쟁 출구가 갈수록 좁아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고유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의 경제적 급소인 에너지 인프라를 전격 타격했습니다. 미군과의 사전 공조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단행됐습니다. 석유 가스 시설 타격은 레드라인이라는 미국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란 정권을 괴멸시키고 싶어 합니다. Mujtaba Khamenei's fate is unknown. We will pursue him, find him, and neutralize him. 레바논 전선 역시 이스라엘의 동무대입니다. 미국은 지상전 확대를 경계하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보란 듯이 리타니 강을 넘어 베이루트 도심까지 폭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The plan is to make sure that Hezbollah doesn't have military infrastructure when we leave, and we make sure that we separate civilian infrastructure from military infrastructure. 문제는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군사 행보가 거세질수록 미국의 입지는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확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무력화됐고 이스라엘이 벌여놓은 전쟁의 뒷수습을 미국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ny idea what the president is trying to do. Right now, I have no idea of what that statement's all about, except he's upset that the rest of the world doesn't want to go to war with him. 이스라엘의 폭주로 국제 유가는 치솟고 전 세계는 다시 고유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전쟁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의 전략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확전을 막을 출구마저 좁아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의 폭주를 막는 동시에 전쟁을 끝낼 명분까지 찾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전쟁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 지역에 수천 명 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서 미군이 대이란 군사작전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증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원유 수송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는 임무가 포함됩니다. 이란이 미국을 타격할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평가를 재확인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명분으로 제시한 즉각적 위협과는 거리가 멀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전쟁 이전에 이란의 미사일 능력에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8일 열린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정보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토대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란 겁니다. The IC assesses that Iran has previously demonstrated space launch and other technology it could use to begin to develop a militarily viable ICBM before 2035, should Tehran attempt to pursue that capability. 이란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 생산 기술을 갖추려면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지난해 미 국방정보국의 결론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번엔 이란이 6개월 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CIA 국장은 이란이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했으며 중동 지역 미군 기지와 이익을 위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f left unimpeded, yes, Senator, they would have the ability to range missiles to the continental U.S. 이란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Was it the assessmen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at there was an imminent nuclear threat posed by the Iranian regime? Senator, the only person who can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an imminent threat is the president.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곧 미국에 도달할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즉각적인 위협을 강조했는데 충분히 억제 가능한 위협을 두고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중동 전쟁이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반정부 시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현지 시각 19일 올해 초 발생한 소요 사태 당시 경찰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3명을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들이 살인과 신에 대한 반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과 성장 둔화 우려가 동시에 커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토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1월에 이어 다시 한번 최고 3.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숨고르기의 의미가 강했던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연준 위원들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이미 국제유가가 47%나 오르면서 미국의 물가도 전방위로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The thing I really want to emphasize is that nobody knows. The economics effect could be bigger, they could be smaller, they could be much smaller or much bigger. 심지어 연준 위원들이 작성한 금리 전망 도표와 관련해선 뭔가는 적어야 하니까 적었을 뿐이라며 토론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을 거란 예상은 52%까지 높아졌습니다. 연준의 운영이나 구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여전히 케빈 허시 차기 의장 후보자가 언제 인준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법원은 파월 의장에게 발부된 소환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차기 의장이 취임하기 전까진 파월 의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I have no intention of leaving the board until the investigation is well and truly over with transparency and finality. 이미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파격적인 금리 인하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마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사흘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가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언급과 국제유가 110달러 돌파 영향으로 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4% 하락하는 등 대장주들의 급락 속에 2.7% 내린 5,7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1.8% 내린 1143으로 마감해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전날 야간 거래에서 1,507원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1,505원으로 출발해 1,50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인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82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3원으로 전날보다 1원가량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도 같은 시각 1,820원으로 전날보다 하락했지만 내림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면세유에 의존하는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어민들은 출항을 망설이고 있고 또 출하를 앞둔 딸기 농가는 난방비 부담에 보일러를 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 어선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습니다. 일부 어선은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섰지만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소식에 수산업계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이달 기준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당 17만 5천 원 수준. 다음 달부터는 27만 원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름값 부담을 이기지 못한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할 경우 수산물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유류비 상승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장기화가 되면 저희 수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고 수산인 전체도 그 위축되는 것에 대한 큰 불안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축제를 앞두고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논산 딸기입니다. 알이 굵고 맛있는 딸기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기름 보일러를 이용해 시설하우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하지만 치솟는 유가에 농민들의 걱정은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출하 시기가 겹치면서 딸기 가격이 예년보다 하락한 데다 난방비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아무래도 기름을 떼야만 생육이 좋아지고 딸기도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딸기 값이 작년 대비 한 20%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름을 떼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농어민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동 상황으로 큰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을 돕기 위해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일본이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게 될지 전 세계 다른 동맹국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회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11시 15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0시 15분부터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출국 직전 기자들을 만났을 때 역시 군함 파견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重要なことは事態の早期沈静化でございます。でこれはエネルギー安全保障を含むやはり中東地域の平和と安定に向けて取り組むことだと考えております。 지금까지 밝혔던 입장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바로 이 말입니다. 日本の法律に従ってできることはできるけどできないことはできない。それをしっかりとお伝えするつもりですし。 결국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최종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가는 선물 보따리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약속한 2차 투자 금액이 최대 730억 달러가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8조 원, 1차 투자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와 천연가스 발전 시설 등에 투자할 거로 전해집니다.
알래스카산 석유 수입을 늘리는 등 다른 선물 보따리도 준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마음에 들어할까 여부일 겁니다. 일본의 정상회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을 기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동맹국들은 두 정상의 만남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해달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정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참여를 꺼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우리로선 지난해 어렵게 합의한 조인트 팩트 시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각국의 군함 파병을 처음 요청한 건 지난 14일. 원유 수송로 수혜자 분담론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콕 집었고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미온적이자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는 등 동맹 카드까지 내보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병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지난해 통상과 안보를 핵심 내용으로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로 불똥이 튈 경우입니다.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거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의 기조 변화를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동맹 관계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초반에는 참여를 해달라는 압박에서 이제는 이게 진짜 동맹관계의 시험대까지 끌고 오면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더 이걸 레버러지로 지렛대로 다른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히 전쟁이 길어질 경우 군함 파병을 넘어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비용 분담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역시 정부의 실용 외교가 비겁한 기회주의 외교가 아니라면 즉시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훈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81년 44세, 이름은 김훈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후 약물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얼굴은 머그샷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훈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훈은 직장에서 퇴근하던 피해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검거 직전 약물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사전에 계획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일어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지금까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울산의 한 주택에서 30대 아빠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가족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끝내 이들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진 한 빌라. 18일 오후 이 집에서 30대 남성 A씨와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아이가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학교에서 신고했고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5명은 모두 같은 방에 숨져 있었습니다. 보통 아빠가 많이 데리고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 며칠은 못 봤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못 느꼈는데. 비극전조는 이달 초부터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아이가 나흘간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이 가정 방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홀로 내 아이를 힘겹게 키우고 있는 실정이 파악된 겁니다. 당시 교육당국은 방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과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직접적인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주일간 학교에 나오던 아이는 지난 16일부터 다시 결석했고 그 사이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3일 이상 이렇게 장기 무단결석할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극심한 생활고와 육아 부담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는 한부모 가정 지원금과 아동수당,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했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유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부모 급여 해가지고 월 100만 원, 그다음에 아동수당 매월 4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긴급 지원해가지고 약 800만 원, 750에서 8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전문가들은 양육이 힘들면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아이들은 그냥 내가 데려간다, 소유물을 생각을 했는지 그 두 가지가 다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며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세계가 기다려온 그룹 BTS가 내일 새 음반을 발매하며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또 어떤 신기록과 상징적인 장면을 남길지 주목되는데 그 출발점이 된 광화문 광장은 팬들의 발걸음으로 점차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BTS 완전체 컴백 전 마지막으로 공개된 예고 영상. 타이틀곡 스윕의 선율을 따라 7멤버가 또 한 번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를 포함해 멤버들과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만들어낸 14곡이 내일 낮 1시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정규 5집의 제목은 아리랑, 말 그대로 한국의 뿌리를 담아냈습니다. 변화를 주려면 지금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아리랑은 한이 담긴 음악이고 군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돌아오는 BTS에 외신들은 일찍이 기대감을 쏟아냈습니다. 빌보드 기록부터 내년 그래미 도전까지 BTS가 쌓아갈 또 다른 K-팝 최초의 순간들이 벌써 거론되면서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모레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컴백 공연을 하자는 방시혁 의장 제안에서 출발한 K-팝 가수 최초의 광화문 단독 컴백 공연입니다. We also saw the progress about the stage, like day by day we are following for this, so we expected a lot. 1시간가량 진행되는 공연에 관객 2만 2천 명, 주변 인파까지 최대 26만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되는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처음으로 생중계하는 음악 공연이라는 점도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TS는 이후 다음 달 9일 고향 콘서트를 시작으로 K-팝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단순 매출의 투어 개최지에서의 관광, 소비 전망치까지 BTS 컴백이 창출할 경제 효과가 추조 원대로 전망되면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영향력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YTN 송재입니다. 네,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무대에는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 9시부터 공연장 일대 도로교통이 통제되고 당일에는 일부 지하철도 무정차 운영됩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오는 21일 BTS가 완전체로 복귀하면서 광화문 일대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일대 교통 곳곳이 통제됩니다. 공연 하루 전날 밤 9시부터 공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무대가 들어서는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시청역까지 세종대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광화문 광장 근처 사직로는 공연 날 오후 4시부터, 세문안로는 오후 7시부터 통제되고 이 구간에 지나는 버스 노선도 우회 운영합니다. 지하철도 운행이 통제됩니다. 당일날 새벽 5시부터는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일부 출입구를 막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전체 출입구를 폐쇄하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 귀가하는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밤 9시부터 2호선과 3호선, 5호선에 임시 열차를 4대씩 투입합니다. 질서 유지와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해 경찰 인력 6천여 명도 배치됩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을 마치 스타디움처럼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 31개 출입구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합니다. 또 공연장 중심부터 외곽까지 인파 밀집도에 따라 4개 존을 나눠서 관리하고 티켓을 소지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코어존에는 최대 2만 명까지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행사 당일 통합 현장본부를 꾸리고 안전관리 인력 8천여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와 용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한강벨트로 번지는 모습인데 이 보유세 부담까지 추가로 커진 상황이라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강남까지 차로 10분 걸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19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4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같은 크기 매물들의 호가는 그보다 1억 미친 23억 원 수준. 다만 더 떨어질까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실제 거래로 잘 이어지진 않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매물이 나온 거고 원래는 이제 아예 매물 자체가 없었어요. 매수자들은 조금 더 낮으시길 희망하시죠. 이러한 추세 속 성동구 일대 아파트 가격은 103주,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곳 성동구와 함께 강남 인근인 동작구 역시 이번 주 하락 전환돼 둘 다 0.01%가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조정이 한강 벨트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성동과 동작구가 합류하면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값이 약세로 돌아선 곳은 7개구로 늘어났습니다. 서초구가 마이너스 0.15%, 용산구가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이 가팔랐고 지난주 하락 전환한 강동구도 낙폭을 0.02%로 키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둔 오는 5월까지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년도에 많이 오른 지역 중심으로 추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 전환하는 지역들이 확산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국면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값 동향조사엔 서울 지역 공시지가가 20% 가까이 오르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 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 부담 강화에 매물을 내놓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욱 확산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소셜미디어 X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 관련 필요사항 등으로 규정됐고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혼인이 3년 연속 늘어서 코로나 이전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연상연하인 경우가 5쌍 중 1쌍을 돌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혼인 통계, 이승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늘었는데 출생의 전조지표인 혼인은 3년 연속 늘었습니다. 지난해 혼인은 24만 326건으로 한 해 전보다 8.1% 늘었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2019년과 혼인 건수가 비슷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많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인구가 인구 구조상 그 출생 코호르트가 조금 늘어나는 인구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 출생 코호르트가 30대 초반에 지금 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재작년 2024년에도 이제 미뤄졌던 혼인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도 아직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자 33.9세, 여성 31.6세였습니다. 경제활동 증가로 여성의 초혼 나이가 남성보다 더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초혼 부부 나이차는 2.2세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신부가 신랑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20%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늘어 20.2%를 기록했습니다. 동갑 부부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1000건, 전체 혼인 가운데 8.6%로 비중이 0.7%포인트 줄었습니다. 국적을 보면 일본인 신랑 신부 증가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이혼은 6년째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이 늘면서 30년 이상 살다 헤어진 경우의 비중이 17.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에 대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대 대학생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측은 흉기 피습 경험이 있는 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차 피습 분위기를 조장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4개월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유튜버 김어준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김 총리는 처벌 불원서를 내 피의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명예훼손으로 송치할 수 없어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5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삼노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쟁의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현재 보상 체계를 규탄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공기까지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절기춘분인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기온은 조금 더 올라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광주, 대구 기온이 모두 2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점점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바깥 활동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체중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 등 대사 건강을 개선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먼지가 많은 날은 피하거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